저는 법의국제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언법에 대해서 뭐 야당이 충분히 반대할 수 있고 그런 뭐 논리와 근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응하는 태도는 별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효능감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조의대 체제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묻지 마시게 반대를 하니까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자꾸 연관을 짓는데 우리 헌법 84조에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되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엮는 것도 별로 설득력이 또 없고 이거 원래 제소 안 할 거다, 그냥 말로만 그런 거다 그랬는데 결국 제소를 해내. 윤리위는 그러니까. 숙청 도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무슨 숙청 도구지 이게 무슨 정상적인 윤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해당 행위는 장동혁 당연. 대표가 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으로 치면 거의 배임 행위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정치적으로 나쁜 행위예요. 아니 우리가 내부에서 조사한 결과와 실제 선거 결과가 일치하는데 이게 어떻게 부정선거일 수 있냐고요. 부실 관리와 부정선거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쇼 버라이어티 수준의 그냥 이벤트성으로의 의미 외에는 전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보고.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3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지금 중동이 심각하게 가고 있죠. 어제도 긴급하게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트럼프는 지상군 투입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했고요. 그리고 이란은 피해 보복,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습은 이어지고 있고요. 미사일 대응도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비교적 그래도 비교적 튼튼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죠. 경제적 여파에 대해서는 저희가 2부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권 소식들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 갔다 오셨나요? 네, 갔다 왔습니다. 국수 같이 드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분위기 좋죠? 네, 좋더라고요. 좋습니까? 네, 그 이야기도 이따가 자세히 한번 좀 나눠주시고요. 신인규 변호사님. 예, 정당이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선다. 정바세의 신인규입니다. 이게 뭐 툭 치면 그냥 저 군대 저 신인들처럼 이병들처럼 툭 치면 정당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네,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최윤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그 중동 상황 잠깐 좀 짚어보고 갈까요? 네, 미국의 이란 공습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대통령들은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나는 지상군에 관한 울렁증은 없다. 만약 필요하면 보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큰 파도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다. 더 큰 것이 곧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는 3, 4주 안에 끝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이란에서만 최소 600명이 넘게 숨졌고 네. 미군도 6명이 숨진 걸로 네. 파악이 됩니다. 다만 지상군은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뭐 아프간이든 어디든 하여튼 지상군 투입해서 괜찮았던 적이 거의 없어서 그리고 아마 지상군 투입했다가 사망자가 이제 어쨌든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내여로는 훨씬 더 악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뭐 교민 안전이라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비교적 잘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크게 악영향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대통령이 이제 안심하라. 일단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메시지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당정이 열렸는데요. 그 한국에 우리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많이 오잖아요. 다양한 확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6일에 외통위를 열고 국민 안전 대책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필요시 합동 상임위도 개최하겠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네, 요거 대응은 잘 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어지는 2부에서 좀 더 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치권 소식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당 주도로 통과된 사법 3법 있잖아요. 사법개혁 3법, 법왜곡제,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언법. 이게 이미 통과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 악법이다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대통령이 이거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걸 요구하면서 장외투쟁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까지 도보로 행진을 하고 전국 순회 장애투쟁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에 없습니다만은 청와대로 간 네, 거예요? 마음을 모아서 청와대로 가겠다고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좀 이슈들이 없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다른 이슈들 없는 상황에서 여기에 이제 만약에 집중을 했다고 하면 뭐 충분히 뭐 토론해 볼 만한 주제이긴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국민의힘 당 상황이 전혀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우리 김종혁 전 최고께서는 당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근데 이게 야당 역할 지금 잘 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저는 법의국제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언법에 대해서 뭐 야당이 충분히 반대할 수 있고 그런 네네네. 논리와 근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거기에 대응하는 태도는 별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효능감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도 없는데 청와대로 진격하는 듯이 행진하는 것이, 오늘 보니까 뭐 오늘 전부 다 동원령 내렸더라고요. 전 당협에 그 국회 앞으로 다 와라라고 이제 동원령을 내렸는데, 보니까 뭐 오겠다고 한 당협위원장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체가 뭐 160명 정도 뭐 그렇게 되니까 네. 뭐 많이 안 오는 거죠. 그리고 뭐 거기서 사진 찍어서 보고해라 뭐 이런 식일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행진하는 거 옛날에 황교안 때도 그랬었잖아요. 황교안 때도 그랬었지만 뭐 아무런 별은 의미도 없고, 대통령도 청와대에 없는 데다가 지금 그 이란과의 전쟁, 미국과의 전쟁 뭐 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국민적 관심을 별로 말 못 끄는데 네. 이렇게 하는 게 효능감이 많이 떨어진다. 그 정책적, 그 뭐랄까, 정무적 판단을 잘 못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네. 근데 이런 거 하려면 원래 통과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렇죠. 예. 해야지 되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필보한다 그러면서도 필보하는 사람들만 조금 있고 현실성이 없었었고, 하다가 또 중단했잖아요. 그 대구 경북 그것도 너무 통합 이상하잖아요. 과정에서. 모양새가. 네,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 있게 사실 느껴지지가 않고, 많은 국민들은 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또 찬성하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네. 그러면 민심의 흐름과 이제 다 좀 같이 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이거를 뭐 반대만 하는데 그냥 뭐 위헌이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에 대한 대안을 전혀 내세우지 못하니까 저는 그게 더 국민들에게 유리되는 그런 네네. 것 같아요. 법원,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의 주장의 타당성을 더 키우려면 지금 이 문제가 된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의견을 좀 내야 돼요. 네. 그럼 조의대 체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같이 목소리를 낸다면 이 사법개혁 3법안에 대한 힘이 더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조의대 체제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묻지 마시게 반대를 하니까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자꾸 연관을 짓는데 우리 헌법 84조에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엮는 것도 별로 설득력이 또 없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을 자세히 보시면 3심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의 숫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헌법 102조 3항에 보면 법원의 조직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국회가 정하도록 입법 재량으로 해놨기 때문에 네. 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반박, 차라리 필리버스터를 한다든지 뭔가 말로써 하는 것이 더 맞지, 그냥 도보행진하면서 청와대까지 걷는다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전 유효한 네, 수단이 네.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필리버스터는 했어요. 아니 한 번 더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아니, 근데 하다가 뭐 중단했어요. 변협에서도 했던 네. 거 있어요. 뭐 시민 참여 필리버스터 이런 게 만들어서 어떤 말로써 논리로써 싸워야지, 이걸 가지고 그냥 걷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토론해야 될 그 시점에는 계속 당내 사람들 딴 쳐내는 얘기 데만 나오다가. 집중하다가 이제 다 뭐 통과되니까 갑자기 뭐 안 나니까. 된다고 하면 뭐 무슨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이거는 좀 그러니까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메시지 자체가 영향력을 못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법외국제나 재판소원제는 앞으로 많은 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렇죠. 뭐 여당이든 야당이 됐든 어떤 정책이라는 것들을 시행할 때 여론이 또 따라주지 않으면 못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좀 듣다가 야 니네는 그보다 훨씬 더한 짓 하잖아. 너희는 뭐 윤어게인 하자며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죠. 모든 논의에서 할 말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국민적 설득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 계속 무슨 청와대 뭐 행진이 아니라 그 청와대를 100바퀴 돈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정치적인 논쟁과는 별개로 네. 사실 이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법 개혁 3법이 가지는 의미가 너무 커요.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는 많은 국민들이 계속 네네. 해왔는데 사법 개혁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이렇게 전격적으로 세 개의 법이 통과가 되면서 사실은 구조적으로 모든 걸 다 바꾸는 셈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법적으로도 좀 따져보고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이 의원 수가 많아져서 이게 결국은 해결이 된 그런 부분인데 언론 개혁이나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이 매우 어려운 그런 개혁인데 네. 결국 이제 이걸 해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게 잘 되도록 정말 디테일 면에서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받침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민주당에서도 이걸 왜 꼭 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를 조금 더 구하는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좀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취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법 왜곡죄라는 거는 형사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형사처벌까지 가기 전에도 지금 수단을 다 이미 갖고 있어요. 지금 현행 헌법에서도 헌법 65조에 보면 법관은 탄핵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법 왜곡죄로 바로 형사처벌로 가기보다는 현재 문제를 일으킨 법관들에 대해서는 핀셋으로 저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답을 정해놓고 탄핵을 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문제들을 국민들 앞에 드러내고 그 여론을 모아가지고는 탄핵까지도 열어놓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실효적이지.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갖고 있는 수단은 쓰지 않으면서 법 왜곡죄라는 걸 통해서 약간의 상징적 효과만 내는 거 아니냐. 근데 국민들은 효과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정상화를 지금 바라고 있거든요. 네. 전 그런 차원에서는 징계권도 안 쓰면서 법 왜곡죄가 생기면은 마치 대단한 일이 바뀌어서 사법부가 정상화될 것 같은 식의 착각을 만드는 것은 전 조금 이거는 네. 매우 좀 잘못된 방향성 그렇지, 아니냐. 이런 얘기들 사실 그런 이제 생각이 여야가 듭니다. 좀 했었어야 되는데 야당이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아니, 이게 법 예를 들면 네. 공수처 만들 때도 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뭐 얼마나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한 게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란이 뭐 공청회라든가 그다음에 여야의 공방을 통해서 네. 문제점들이 그 보완되거나 보충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면 일방으로 밀어붙이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나요. 비정규직법도 그런 거거든요. 비정규직법도 2년마다 한 번씩 바꾸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들 일 잘하다 말고 그만두면 보따리 싸고 가야 돼요. 이것을 비정규직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법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공수처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네. 뭐 이 법 왜곡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그 어떤 판사가 법을 왜곡했다라고 문제를 삼어. 그럼 그 다음 판사가 그 재판을 하면 그 판사는 법을 왜곡했다고 상대편이 주장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법 그러니까 왜곡, 현실적으로 저 사람이 법 왜곡을 했다. 네. 재판을 했더니 아니다. 저 사람이 법 왜곡을 했다. 그런 식으로 무한 루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정말 소송이 남발되고 끊임없는 그리고 뭐 네. 그럴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고 네네.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야당이 잘 지적을 야당이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줬어야 그럴 되는데.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네, 네. 못 하고 계시니까. 네, 그리고 네. 오늘 아침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도 있었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출근길에 기자들을 부르잖아요. 오늘 출근길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은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단 국회 입법 활동은 존중을 한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분도 좀 지금 네. 말의 힘은 별로 없는 상황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 같은 제가 대법원장이었으면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결기가 없이 뭐 다시 생각해봐달라 이런 말을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 와서까지도 하여튼 그만둘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은 예, 그런 임기는 채울 느낌이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요, 네. 네, 국힘 상황이 좀 더 있죠. 아 국힘 상황이요. 네. 참 방금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죠?
국민의힘 진짜 아사리판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아니 왜 이렇게 왜 생각하냐면 나를 봐요? 나는 지금 제명됐어요. 아 그렇죠. 아까 장동혁 대표가 네.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그 한동훈 그 전 대표를 따라다니는 친한계 의원들에게 경고장을 날렸어요. 일단 타깃은 우재준 최고위원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구 동행 할 때 같이 가고 이런 사람들 해당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한동훈과 같이 다니기만 해도 해당 행위다. 그렇죠. 왜냐면 당 사람이 아니니까라는 게 이제 논리였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오늘 그 대구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행에 같이 갔던 친한계 8명을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아, 그거 원래 제소 안 할 거다 그냥 말로만 그런 거다 그랬는데 결국 제소를 해내. 하네. 해내. 제소는요 누가 하는 거냐면 그 성북에 있는 이상규라는 맞습니다. 원외당협위원장이 하는데 네. 지난번에 25명 제소한 것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이상규 그 네. 변호사 아니에요? 아, 변호사 아니에요. 아니고 프로 고깃집 하는 갈비집 사람입니다. 사장님. 고깃집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고발 사람이 많이 하시네. 뭐라고 그러냐면 네. 그 자기 서울시장 출마하겠다고 또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대충 앞뒤를 보면 네. 아 이런 식으로 계속 어그로를 끌어서 나름대로 정치적 몸값을 지난번에 최고위원회도 출마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정치적인 그 분란이나 논쟁을 만들어서 네. 자기가 이렇게 그 화제를 끌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뭐 의원들에 대해서도 윤리 제소했다. 25명에 대해서도 또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다고 윤리 제소를 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뭐 MBC에는 또 성일종 의원이 나와서 네. 말도 안 되는 거다. 그건 안 된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윤리위 구성이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로만 구성이 돼가지고 좀 공정하지 않아 보이잖아요. 공정하지 않은 게 아니고 제가 주장하기는 친위 부대가 윤리위는 그냥 정치적 반대자들을 숙청하기 위한 그러니까. 숙청 도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국민의힘의 윤리위는 저도 가봤잖아요. 이게 무슨 숙청 도구지 이게 무슨 정상적인 윤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상규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하면 제소를 하면 그냥 어. 당에서 아유 뭐 무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또 받아들여서 잘 또 윤리위에서 처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문제라는 네. 거예요. 그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이상규가 했고 네. 그다음에 25명에 대해서도 했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그 예. 의원들에 대해서도 한다고 그럼 김채고에 대해서도 했고. 그분이 한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는 한 그냥 거예요? 그때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직권으로 아니 근데 저는 네. 국민의힘을 보면서 반장동혁을 외친다고 해서 꼭 그분들이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김정일 최고위원님 애쓰시는 건 알지만 이분들이 꼭 옳다고 또 볼 수는 없어요. 왜냐 국민들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판단도 있을 거니까요. 네. 근데 저는 아까 해당 행위 얘기를 하시니까 딱 하나 드는 생각이 국민의힘은 장동혁이라는 인격체와 분리되는 주체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 체제하에서. 네. 그럼 지금의 당을 해롭게 하는 해당 행위는 장동혁 장동혁. 대표가 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으로 치면 거의 배임 행위에 가까울 정도로 해당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저는 장동혁 대표라고 보여지는데 본인 스스로 해당 행위를 명분으로 내걸어 가지고 또 반대파를 계속 숙청해서 또 더 당을 해롭게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는 뭐 해당 행위라고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거는 너무 지금 심각하게 당을 네. 무너뜨리고 있다. 근데 이런 정도의 온건한 비판 가지고는 씨도 안 먹혀요. 너무 온건했네. 우리가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말. 네, 그 기업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 정도로 실적 안 좋은 CEO면 잘라야지. 잘렸죠. 잘렸죠 이사회에서 이미. 잘렸어야지. 그러나 국민의힘은 잘 가고 있다 여전히. 잘 가고 있다? 근데 장동혁 대표 체제로.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에서 체제로. 그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는 곳이 TK잖아요. 네. 근데 그 TK 지지도가 지난주 이제 NBS죠.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리서치 조사한 거에 따르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둘 다 28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아 진짜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 뭔가 이렇게 충격적인 수치가 나오면 여기에 맞게 빨리 뭔가를 바꾸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오던 길로 더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속도를 더 높여서. 속도를 더 높여서. 아니 당 색깔도 빨간색이에요 지금. 빨간불이 켜졌잖아요. 당 네. 색깔도. 아, 그럼 우리 불인가 보다 하고 가는 건가? 하여튼 뭐 국민의힘 상황이 상당히 좀 안 좋은데 여기에 이제 장동혁 대표는 그 부정선거 토론도 아마 굉장히 감명 깊게 본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네. 대표와 전환기 시간의 토론에 대해서 아주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목소리 잘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TF를 구성하겠다. 이른바 이제 부정선거 감시 TF 정도 되겠죠. 아휴. 그걸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이런 TF 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왜냐하면 이게 저건 네. 정말 정치적으로 나쁜 행위예요. 왜냐하면 네. 저도 선거에 나가봤잖아요. 네. 그 지난번 총선에서 그 총선 사흘 전에 네. 우리 여의도 제가 그때 조직부총장이었거든요. 네. 여의도 연구원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다 했어요. 근데 아, 그때 부정선거? 사흘 전에 나왔던 게 우리가 최대 110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네, 네. 실제로는 108석 얻었잖아요. 잘 맞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그 이전에 여의도 연구원에서 계속했던 여론 조사가 네. 실질적인 선거 결과하고 다 일치하고 있다고요. 최대 110석이면 선방했네요, 나름.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보고서가 사흘 전에 네.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대표한테도 올라갔고 아. 그때 당시에 사무총장이었던 장동혁 지금 대표한테도 다 올라갔어요. 네. 본인도 다 봤어요 그거를. 그리고 그 조사 중에서는요 그 사전 투표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있었어요. 그 조사도 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 가중치를 두고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제 이번 선거 폭망했구나. 윤석열 때문에 폭망했구나라는 게 내부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용산에도 갔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노발대발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내부에서 조사한 결과와 실제 선거 결과가 일치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부정선거일 수 있냐고요. 그럼 이제 여론조사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는 다 잘못했다고 주장하지. 여론조사도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여론조사도 거짓말이고 그게 나오면은 또 진실이에요. 남들이 한 것도 거짓말이고. 네. 그럼 장동혁 대표는 자기는 야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보니까 75%가 윤석열을 지지해라고 얘기를 네. 하는 그거는 그럼 진짜입니까? 그거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미 자기가 사무총장으로서 그런 보고들을 다 받고 알고 있었으면서 네. 마치 이번 토론회가 끝나고 나니까 거기에다가 그 애매모호하게 연막을 피워서 그 부정선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흘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나쁜 정치죠.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장동혁 대표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분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부정판사 출신이면은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 각 지역별로 위원장을 맡는다고요. 위원장을 맡게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역위원장. 그동안에 선거에 참여한 게 되게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는 그 자기가 참여해서 했던 그거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본인도 속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겠네요. 그럴까요? 이제 개몽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 이제 개몽됐다. 네. 아니 몰랐다. 근데 저는 이 부정선거라는 게 뭐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닌데 네. 부실관리와 부정선거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의도를 가지고 어떤 실체와 세력이 있을 때 부정선거고 그건 이제 수사로 밝혀야 되는 거고 부실관리라는 거는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있죠. 잘못된 예. 부분들 나오니까 맞아요. 뭐 제도 개선이든 고칠 필요가 있는 건데 네. 이번에 그 한 그 유튜브 채널에서 했던 그 부정선거 토론 있잖아요. 네네네. 국민의힘 패널분도 나와가지고 그 전판 깝다는 얘기를 제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 패널분이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이거는 정말 하나의 쇼 버라이어티 수준의 그냥 네. 이벤트성으로의 의미 외에는 전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보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떠들어 제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하는 겁니다. 네, 실체가 네. 나올 때까지 굉장히 위험한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 씨 집권했을 때 그때 본인들이 소위 말해가지고 승리한 선거도 있거든요. 뭐 지방선거 2002년도나 대선 이런 거 그거는 뭐 덜 차이 나게 이겼다 이래서 또 부정선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더 웃긴 거는 2024년도 있잖아요. 그때도 또 부정선거래요. 다 근데 문제는 부정선거구나. 그때는 윤석열 체제하에서 자기 그 고시 동기 선관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하고 김용빈 사무총장. 체제에서 치른 선거인데도 부정이래요. 그 부정선거의 수괴는 윤석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돌아서 정말 이상한 논리로 귀결되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정말 해로운 상황이고 전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론장이 저는 이제는 정말 뭔가 진압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저도 그런 이제 생각이 그 들어요. 토론 봤는데 조금 이제 다는 못 보고 워낙 길어갖고 근데 조금 봤는데 그 출연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거 부정선거만 아니면 국힘이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도 여론 이렇게 안 좋지만 이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지금은 국민의힘 찍을 사람이 훨씬 많고 부정선거만 아니면 국민의힘이 이긴다는 거예요. 지방선거를. 아니 그분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개인 도장을 찍게 하면 장동혁이 무조건 이긴다는 예, 거예요. 예, 예.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맞아요. 지금. 예. 그게 변호사가 한 말이야. 그게. 근데 아무 근거 없이 이게 뭐 하는 거야. 물어보면 증거가 없지 그러면 증거를 찾을 수가 없게끔 수사를 안 한다 그래. 그리고 카르텔이 지금 문제라 그래. 카르텔이 무슨 부정선거야. 카르텔하고 부정선거는 완전 별개 문제인 건데. 아니, 그러니까 특검하자 그러면 또 특검이 못 밝혀내면 또 부정특검 되는 거고 부정특검이 못 밝혀내면 또 부정판사 나오는 거예요. 이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왜 하고 있습니까? 망상이니까 망상적 사고 방식이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는 엄청 그래도 성숙해졌더라고요. 나는 그걸 어떻게 7시간 반을 거기 앉아갖고 지키는지 너무 참을성 있게. 그 현피가 났나요 그냥? 바로 그냥 죽방을 알렸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참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준석 의원이야 자기 장사가 되니까 네. 자리에 있는 거죠. 그게 부정선거론자들의 소위 말한 궤변이 드러나면 날수록 이제 본인은 반사이가 없겠다 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실 그러긴 거니까 했겠지만. 정말 이건 무의미한 하나의 쇼였다라는 생각이 좀 생각보다 약간 들어요. 전투력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던데. 아, 이준석. 너무 성숙 얌전하게. 전투력 떨어지고. 예. 아, 그 뭐가 나중에 성숙인지 전환길 잘 모르겠는데. 대표가 그 얘기했잖아요. 아, 우리 이준석이랑 토론 잘했다고. 네. 그러면서 뭐 서로 인정하는 이런 토론 문화가 너무 좋다고. 그리고 평 자평했어요. 나 그래고 보고. 진짜 예, 여기까지만 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자, 넘어갑시다 네, 이제. 귀한 시간인데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동산 투기와 갑질 논란으로 이해운 전 의원이 낙마했잖아요. 네. 낙마한 지 한 달여 만에 드디어 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등장했습니다. 민주당 중진의 박홍근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아, 저희 방송도 지난주에 출연하셨던 네, 아, 그때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서울시장 나온다고 시장 그랬나? 얘기를 왜 했나 모르겠어요. 출연했는데. 아, 그리고- 속았어. 아, 그리고 김남국 의원 전 의원도 네. 대변인 되기 직전에 우리 방송 맞아, 나와가지고 이틀 전인가? 아이고 참 사람들. 여기는 왜 그러는 쪽을 거야? 놓치고 다녀요. 그냥. 바보입니다. 지금 물 먹고 있어요. 계속 어. 지금. 아, 근데 본인들이 좀 나와서 솔직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 공언한 대로 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부산 출신의 정통 관료 황종우 후보자가 발탁이 됐습니다. 네. 황종우 후보자는 그 해수부 내부 승진이기는 한데요. 그 문재인 정부 때도 행정관으로 일했었고 아, 그래요? 노무현 정부 때도 행정관으로 연설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약간 또 이런 인사가 나오면 보통 인사는 또 메시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구 친문 세력을 끌어안기 뭐 이런 해석도 이제 나올 수는 있겠군요. 아닌가? 거의 너무 오바예요? 그 저한테 묻지 마시고. 네. 어떻게 뭐 이 인사에 대해서 혹시 뭐 민주당 쪽에다 아니 뭐 박홍근 네.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도 지낸 경험이 있고 또 국회에서 예산 업무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저는 뭐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충분히 감당할 전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홍근 의원은 이제 완전 친명으로 분류되는 분이시긴 하죠. 근데 그거는 뭐 민주당의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뭐 운동권, 뭐 친문, 친명 이렇게 그 계보를 가지고서 이렇게 쭉 넘어오는 과정이 있어서 네. 저는 뭐 과거를 얘기하기보다는 현재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를 저는 좀 더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이목을 끌었던 장면이 그 합당 과정에서 목소리를 세게 내면서 뭐 정청래 대표 이거 절차 안 밟으면 안 된다라면서 의원들 내부의 어떤 구심점 역할, 그러니까 지도부가 아니면서도 다선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기 때문에 전 그런 차원에서는 뭐 국민들께서도 지금 현재를 보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통령께서 고심을 가지고 저는 잘 고른 인사 아니냐 저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해운 후보자는 재산 신고를 175억을 했더라고요. 175억. 근데 박홍근 이 의원님은 재산이 6억이 안 되더라고요. 어머님, 본인, 그다음에 부인, 그다음에 딸까지 해가지고 네. 그리고 18평형 아파트에 사시고 중랑구의 신내동에 진짜 재산이 없으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없죠? 몰라. 이분 4선이나 됐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그 대출금 갚느라고 힘들었는데 그거를 2023년인가 4년인가에 겨우 갚았다고 그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6명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분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데 개인 사정이 증거 재산 공개 안 했기 절절한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정 짓지 마시고요. 그렇게 오래 공직 생활을 하고 또 육억이요? 그 의원으로서 월급도 받고 그랬었을 텐데 뭐 지역구 활동도 하시고 뭐 이래저래 돈 들어갈 때는 많을 테니까 의원 뭐 돈을 받았다고 해서 돈이 벌어진 공직에 오래 건 아닌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큼 정말로 돈이 없더라고요. 아, 그러면 기획예산처 장관 하면은 정말 안 쓰고 아낄 거라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아니 이제 그거가 별개인데 네. 이제 이해운 후보자가 사실 낙마한 다음에 네. 이제 통합의 아이콘을 조금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네. 그런 그 청와대 쪽에 기류가 있었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분을 좀 찾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예산 같은 거나 혹은 기획예산처에서 일 많이 하신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할 때 당 대표할 때 같이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네.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제 실력도 인정하고 이제 이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이분이 그때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내줬어요 원내대표 할 때. 아, 그때 이게 거의 십자가예요. 어. 박홍근 의원이 나오면 그 법사위 논란으로 욕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국민의힘 쪽이나 이런 쪽하고 야당하고도 조금 이렇게 조율을 잘 할 것이다. 이제 이게 아마 조금 들어가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자, 박홍근 그리고 황종우 또 다른 분들도 있죠. 이병태? 네,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에는 판사 출신인 정의련 변호사를 임명을 했는데요. 네. 이 정의련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변호인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이화영 변호인. 이화영 그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 네.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네. 이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병태 규제합리화 위원장 그리고 박용진 규제합리화 부위원장 여기가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병태 위원장은 이 지금 총리급이거든요. 근데 사실 홍준표 측 인사 아니냐라는 거랑 그다음에 과거에 이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인상 때 아주 거칠게 반응을 했던 것이 있었어요. 치매인가 이제 이런 반응을 최저임금 인상하는 과정에서 보였었고 막말이 몇 번 있었죠. 막말이 몇 정신분열 번, 뭐 정신분열인가 이렇게 막말이 있었고 네. 그래서 지난 그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영입하려고 했다가 요 논란이 있어가지고 무산된 그런 인물인데 이번에 기용이 됐고요. 그리고 박용진 전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비명계의 거의 이제 수장급이었잖아요. 그래서 비명 행사의 타자가 되기도 네. 했었고, 근데 이번에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끌어안는 인사. 이병태 위원장은 보수의 한때 보수의 아이콘으로 불렸었어요. 아이콘까지 갔었어요. 네, 왜냐면 그 보수 진영에서 아주 강성이기도 하거니와 네. 그다음에 카이스트 교수로서 보수가 가야 될 논리 같은 것들을 계속 그 글로 써왔던 분이시거든요. 네.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분은. 친일은 당연하다 이런 것도 얘기하고 네, 성추행 논란도 네, 있었었고. 뭐 여러 가지로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 좀 뒤로 물러서 있었던 그런 분인데 네. 그런 분을 총리급으로 임명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제 이런 인사들의 문제들이 꽤 있는 건 사실인데 이화영 변호인들이라든가 뭐 보면 여러분들을 그 대장동과 관련된 변호인들이 여러 군데 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보수 입장에서는 과거에 박근혜나 윤석열 전 대통령 때요 빈자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놔뒀어. 결정을 못해서 그냥 통통 비워놨다고요. 그래서 네네. 그것 때문에 내부 반발이 엄청 많았어요. 아니, 니들 권력을 잡았으면은 거기 제대로 했던 사람들을 자리에 앉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들이 많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계속 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장애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마 김건희 씨가 계속 이렇게 비토를 놓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빈자리가 많았었는데 네.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좀 자리를 열심히 지금 나눠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한편으로 화도나고 한편으로는 저 나름대로는 저 자기 진영 내에서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겠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이게 총리급이에요, 위원장이? 그렇다면 법이 하고 뭐 개정이 하네요. 돼서 상당히 위상을 높게 이렇게 한 거고요. 과거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인데 이걸 이제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이제 이름도 바꾸고 상당히 위상을 높여서 대통령께서 위원장이시고 부위원장들은 이제 총리급 이렇게 현재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와. 근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병태 거는 좀 해병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그래요. 있고 조국 혁신당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발을 했어요. 예. 그래요. 이 사람은 이제 뭐 친일 이야기도 했고 아주 비정상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 세월호 추모 행사에 대해서도 이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라고 폄훼했던 사람이다. 이 인사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마 조국 대표가 되게 싫어할 것 같은 게 이 사람 이병태 교수가 얘기했던 게 토착 외구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 테러리스트나 파시스트거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편하게 들렸을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살짝 근데 들긴 하네요. 이 논란이 뭐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저는 뭐 이제 과거에 우리가 뭐 검증할 거 비판할 거 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저는 이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한번 공개적으로 하셨죠. 파란색이 집권했다 그래가지고 온 세상을 파란 물감으로 다 칠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 대통령님의 인사관이 지금도 이어서 이병태까지 넘어오면서 계속 그 확장적인, 그러니까 모두의 대통령이 되시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용과 국익과 통합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조 위에서 대통령께서는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병태 교수의 역사관이나 과거의 부적절한 발언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임명한 거면 문제지만 알고 임명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 중에 일부를 갖다 쓰겠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병태 교수가 왔다 그래가지고 이재명 정부라는
그 본질과 DNA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규제 합리화 위원회가 높아진 위상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이런 구조 개혁, 어떤 합리성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이런 거 토론회 열릴 때마다 아마 국민 생중계전 하실 걸로 기대를 하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일 못하면 또 그때 가서는 또 정리를 하시지 않겠나. 뭐 그런 네. 기대도 있습니다.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인데 규제 합리화라는 것은 규제 철폐니까 보수가 계속 주장하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 인사를 쓰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치판에 계속 이름이 오른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병태 씨나 뭐 이혜훈 씨가 계속 뭐 정치인이었고 또 정치적 정당판에서 그 활동을 해왔지만 그 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가치에 충실하면서 실력 있는 사람들 많이 계세요. 네네네. 그런 분들이 임명해도 돼요. 아. 근데 지금 보면 이혜훈 씨도 마찬가지고 이병태 씨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은 정치적인 인물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정치적인 상징 효과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앉힌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들어요. 끌어안을 수 있다. 이런 뭐 그런 메시지? 그런 취지인 네.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명계남 씨도 끌어안았습니까? 여기도 끌어안았습니다. 이북 5도 위원회 정말 이북 5도 위원회 저 진짜 소속. 최민경 기자. 전 이런 거 진짜. 왜? 그러니까 이북 5도 원래 위원회 있던 거예요? 알아요. 원래 있죠. 네, 황해도 지사에 배우 명계남 씨를 임명을 했습니다. 명계남 신임 지사는 부모님이 황해도 실향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북 5도에 도지사들이 다 있죠. 우리는 다 상징, 있어요. 상징적이긴 황해도, 하지만.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5명의 네. 지사가 있고요. 네. 여기도 그 월급이 적지는 않습니다. 연봉 연봉이 한 1억 5천 정도 돼요. 네. 거의 차관급, 장관급이에요. 차관급이라고 차관급이에요. 합니다. 관용차 나오고 네. 업무 추진비가 한 1,500만 원씩 네. 이렇게 나오는 걸로. 이게 사실은 이제 상징적으로 있는 거면 상징적으로 자리를 주고 상징적인 임명 정도는 되지 않나 하는 이제 막 그런 비판을 하시는 거죠. 여기 명예직으로 예. 활동하시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있는데요. 왜냐면 이게 세금이 들어가는 일인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 단골 소재예요. 사실 국감 때마다 기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임명이 됐다고 또 이제 나오니까 네. 여기는 도민들이 직접 뽑진 않으시는군요, 참.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튼 명계남 씨 배우 명계남 씨가 황해도지사에 임명이 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또 이상한 논란 하나가 커졌군요. 하루 만에 일단락 되긴 했으니까 네. 짧게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에서 강퇴당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네. 그러니까 이성윤, 정청래 이 두 사람에 이어서 또 강퇴가 된 것인데요. 왜 그렇죠? 이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필리핀 국빈 방문의 출국길의 영상 때문이었어요. 이제 타임라인을 보면 먼저 이제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에서 오전에 이 출국길을 소개하면서 KTV 유튜브 영상을 틀어줍니다. 네. 근데 그때 출국 때 이상하게 유독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 간의 악수 장면만 삭제를 했다. 삭제가 되어 있다, 안 보인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악수를 안 했나 하고 찾아봤더니 다른 영상에는 악수 장면이 있더라. 근데 KTV가 왜 그랬을까? 의도적으로 뭘 삭제한 거 아니냐? 네, 분명히 무삭제 풀 버전이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마치 패싱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네. 되면 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민희 의원이 딴지일보 게시판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 KTV 사실 확인 중입니다. 이런 일에 대표실이 나서기도 힘들겠고 당 공조직이 나서기도 어려워 보여서 저희 의원실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최민희 의원은 또 미디어 관련해서는 굉장히 또 힘있는. 그럼요. 자리에 있는 가방위원장이 현직이죠, 현직. 네, 과방위원장은 정말 힘이 센 사람이죠. 예. 근데 아무튼 요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명인의 마을에서 투표를 한 거예요. 이거 왜 시비를 거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강퇴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진실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 KTV는 이제 청와대 풀 기자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찍은 화면만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두 명의 기자가 근접 촬영하고 이제 그 원격 촬영을 둘이 하는데 네.
각도를 잡는 과정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의 악수 장면을 못 잡아서 급하게 자리 놓친 잡는 거죠? 예. 급하게 자리 잡는 장면이 나중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거를 영상을 자르거나 안 찍은 것이 아니라 네. 찍으려고 했는데 그걸 못 찍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의혹 네. 제기를 하게 되면서 KTV가 왜 이랬느냐라는 문제가 논란됐었던 것이고. 아니 뭐 이런 걸 그게 논란이 될 만한 거예요. 이런 여기 걸 북한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문제를 아이, 참나. 삼아. 아니 그리고 네. 최민희 의원 뭐 제가 뭐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 뭐 사실을 확인 중이라는데 그걸 뭘 또 문제를 삼으시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니 설마 대통령이 가는데 당 대표가 갔는데 악수를 안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면 아 저기는 아마 그 장면은 그냥 놓쳤나 보다. 놓쳤나 보다 혹은 다른 데서 찍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걸 가지고서 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이게 뭐지라고 문제 삼는 것도 진짜 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네. 저도 언론에 평생 있었지만 이게 문제가 되나?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도- 게 왜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뭐 강퇴를 하고 진짜 이상하네. 아니, 이런 걸 또 문제 삼으면 왜 이런 거 KTV에 이게 영상 못 잡은 것까지 왜 이렇게 저 음모론처럼 문제 삼냐 그러면 언론이 그 정도 의혹 제기도 못 하냐고 또 할 거고. 그럼 또 KTV는 지금 아마 홈페이지 난리 났겠네요 또. 아니 근데 이제 최민희 네. 의원이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아마 딴지 게시판에도 같은 글을 올린 것 같은데 예. 쭉 그 상황을 본인이 확인한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아 KTV가 일부러 그랬던 것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됐다라고 설명하면서 KTV에 지금 2명이 촬영하고 있는데 3명이 촬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배정해줬으면 좋겠다. 아이고야.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저는 약간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은 좀 드. 아니 근데 이건 뭐 대통령과 대통령만 잘 찍으면 되는 거 여당 아니에요? 중- KTV는? 여당 대표가 악수하는 장면을 찍지 못해서 사람을 하나 더 늘려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다 찍을 수 있도록 해줘라.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면서 어제 하루 종일 한 반나절 동안 굉장히 이게 뜨겁게 이슈가 좀 된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카페에서도 최민희 의원 제명 처리가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문제가 뭐냐면요. 대통령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이게 여당 쪽에서 자꾸 이슈를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도 뭐 미국 가셨을 때 뭐 외교 안보 인사들 불러가지고 외교 안보 라인들 다 바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이 해외 나가시면은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위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국내에서는 이런 불필요한 이슈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 전형이 이번에 또 발생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민희 의원의 명분도 좀 이해가 어려운 것이 본인이 지금 과기방통위원회 위원장 아닙니까? 그 위원장의 권한을 가지고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딸 결혼식도 못 챙기신 분이 왜 이렇게 지금은 또 시간을 여기다가 정청래 대표를 앞세우고 또 김어준 씨가 불집힌 그 이슈에 올라타가지고 그걸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책도 제가 볼 때는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그 대책은 뭐 KTV의 인력을 보강하는 게 대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김어준 씨가 팩트 체크도 없이 근거 없는 모략과 음모론을 가지고서 정부를 사실상 이렇게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대형 채널들의 팩트 체크 기능들을 강화하는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국민들이 안심을 할 텐데 KTV에 인력을 더 보내가지고 하겠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 나가실 때마다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주장들을 그럼 앞으로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냐. 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방위원장으로서도 이게 과연 적합한 저는 대책 마련인가. 또 대책이 의문입니다, 아니죠. 저는. 저건 권력 남용이잖아요. 네. 자기가 소속된 정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 KTV라는 어떻게 보면 이거 공적 기관인데 그렇죠, 예. 공적 기관을 사적 이유로 해서 거기다가 뭐 인원을 더 늘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아까 뭐 신인기 변호사 얘기하신 대로 그 김어준 씨가 또 처음에 불을 지핀 거 아니에요? 약간의 음모론처럼 얘기하면서 이게 왜 근거가 빠졌을까? 확인을 안 하고 얘기하는 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무슨 음모라도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연막을 피니까 결국은 이게 일파만파 된 거니까 이거 고성국 씨도 마찬가지고 김어준 씨도 그렇고 이런 식의 어떤 그 무책임한 그런 음모론식의 편승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방치를 해야 될지 그것도 정말 좀 의문이에요. 근데 KTV가 만약에 패싱을 했으면 왜 패싱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밝혀지지 않으니까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니, 패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이유도 KTV가. 없고 예. 게다가 이게 대통령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해서 올리는 대통령 홍보 영상 채널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정청래 대표와 악수 장면이 빠졌다라고 화를 내는 것은 마치 우리가 친구 결혼식 갔는데 왜 나랑 신랑이랑 악수하는 사진 왜 안 찍어줬냐라고 항의하는 하객의 아주 그런 뭐랄까요 불청객인 하객의 행동과 매우 유사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더 심각한 것은 정청래 대표는 딴지 게시판이 민심에 척도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최민희 의원도 지금 과기방통위원장의 신분인데 딴지 게시판에 가지고 글 쓰면서 대책 마련한다, 보고 드린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팀 김어준의 활약이 결국에는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은 여당과의 그런 갈등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럼 그분들의 목표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도 정말 그런 팩트 체크 기능과 좀 어떤 보도를 할 때는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전 네. 최민희 의원의 역할과 사명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거야말로 근데 뭐 갈라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네. 여튼 요거는 이제 최민희 의원이 이제 본인이 잘못 알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서 이제 끝이 일단락이 네, 되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직원 늘린다는 거는 다시 한번 잘 좀 재고를 네.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 그리고 그 지금 송영길, 김남준의 개양 출판 기념회 이것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김남준 전 대변인이 개양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여기에 정청래 대표도 갔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갔고 민주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20여 명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지원을 한 것인데 네. 오늘은 또 송영길 전 대표의 출판 기념회가 개양을에서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걸 어떻게 교통 정리할 것인가가 이제 좀 고민이겠네요. 네, 주요 과제가 될 것인데 네. 우리에겐 또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인 노영희 변호사님이 네. 어떻게 뭐 계속 말씀 나누고 계시죠? 그 당에서 네.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일단 그게 이제 공식 공식적으로 입장이고. 얘기를 했고요. 네. 실질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서 음. 조만간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당에서 정하면 거기에 이제 따르겠다는 게 입장이고. 네. 대상이 아니어도 그럼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아마 당선 가능성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거를 따지게 될 것 같아요. 측근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측근이라면 아 최 송영길 측근, 송영길 전 전 대표의 대표의 측근 네, 최측근 최측근이요. 예, 이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 그 산을 넘어서는 것이 이제 설득한다고 하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개항 의뢰에서 해야 다른- 된다고 네, 하는 거죠. 하는, 예. 가족들 그러니까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가는 것을 예. 못하게 한다. 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거죠. 송영길 네. 대표가 지역구 개항에서 우선을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예. 그런 애착은 충분히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 당시에 서울시장 나가면서 이제 그 지역구를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이렇게 또 물려주는 이제 이런 장면도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저는 뭐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의지 자체는 당연한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이번에 박찬대 의원도 이제 인천시장 후보로 나가다 보니까 인천의 여러 지역구들이 좀 비잖아요. 그러면 그 연수구라고 하는 박찬대 의원의 지역구는 상당히 좀 보수 성향이 강한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송영길 대표가 많은 전국구 인지도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좀 더 당을 위해서 헌신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송영길 대표가 사실은 검찰 수사 들어올 때도 당을 떠나서까지도 당의 부담을 안 주신 분이니까 그런 선당 후사의 자세로 잘 이거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개항 의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양가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고향이기도 하고 나의 정치적 자산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면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개양 주민들한테.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두 가지 마음을 생각하면은 꼭 다시 개항에 가가지고 다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이제 본인으로서는 좋겠죠. 네네. 그렇지만 또 이제 지금 현재 그래서 당연히 그쪽으로 생각했는데 김남준 대변인이 이제 나온다고 하니 이렇게 되면은 조금 곤란해졌다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또 윈윈하는 길이 없지는 그러니까 윈윈을 해야 되기 보이는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당에서 정리하는 대로 아마 후보자들은 따를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안 그럴 방법도 없고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김병기 의원 측에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전직 서울 동작구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달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신문으로 싼 현금 500만 원 두 묶음을 이지희 동작구 의원이 탑승한 차량 창문으로 건넸다. 그것을 잘 이제 전달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김경 전 서울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 있잖아요. 네.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야, 근데 500만 원짜리 묶음을 신문지에. 신문지에 싸는 건 진짜 요즘 신문지 구하기도 좀 어렵지 않나 아, 왜 그죠? 그러십니까? 신문 많이 보는. 아 그런가요? 네. 여튼 아주 그 올드한 방법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고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네. 차원이고 오늘 두 사람은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네. 그리고 저 대법관 빈자리가 많죠? 아 이제 빈자리가 한 자리 오늘 났습니다. 네. 노태혁 대법관이 오늘 퇴임을 했어요. 예. 퇴임하면서 이제 사법 신뢰에 대한 이야기도 남기고 떠났는데요. 후임이 아직도 제청되지 않고 있습니다. 4명 있는데 후보자가 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구 해주세요라고 올리면 이제 대통령이 거기서 임명하는 형식이 돼야 될 텐데 아직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인원 늘리는 건 언제부터예요, 근데? 인원 늘리는 건 순차적으로 하는 2028년부터 거기 2028년부터 당장 네 명씩 건 아니고요. 4명씩 늘리는 거예요? 4명씩 3년에 걸쳐서 2028년부터. 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신임 대법관 제청은 청와대와 협의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돌려 이야기한 것 오랫동안 같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물어봤죠. 박영재 전 행정처장에게. 네. 추미애 의원이 물어봤나? 그랬더니 대답을 잘 못하는 걸 보면 이제 좀 약간 항의성도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항의성이 좀 있는 것 같다. 네. 아, 이럴 때는 결국은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됩니까? 이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청와대하고 합의를 해서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건데 네. 이제 이 정도의 몫은 보통은 청와대 몫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최윤경 기자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뉴스들 요즘 정리를 좀 해주고 반드시 계시죠? 알아야 될 뉴스는 아니고요. 정말 짜투리 뉴스. 우리가 평소에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르고 지나간 뉴스. 네. 그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안은 헌법과 맞지 않습니다. 아, 누가 이제 헌법소원하거나 뭐 이럴 때. 그렇죠. 근데 네. 당장 없애면 혼란이 너무 크니까 일단 맞지 않다라고 하고 시한을 준 다음에 요 시한까지는 입법을 다시 해야 한다, 개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헌법 불합치인데 놀라운 사실은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지고 난 뒤로 10년 이상 대체 입법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별법이래. 네, 국민특별법 이번에 통과하는 이번에 것도 통과했지. 11년인가 만에 통과가 된 거예요. 2015년까지 대체 입법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걸 안 한 것이고 가장 제가 인상적으로 본 것은 낙태죄 있잖아요. 그 폐지돼서 낙태가. 그래서 2019년에 이게 판결이 나왔고 2020년까지는 대체 어디까지를 낙태 허용을 할 것인지 뭐 어디까지 쓸 수 있게 할 것인지 이걸 다시 판단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대체 입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낙태약이 막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거래가 된대요. 이건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에서 해야 하는 일인데 그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제 헌법 불합치인데도 그 법안이 안 만들어진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야간 5개 집회 금지 관련한 이 집시법은 2010년에 이미 헌법 불합치가 됐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이거 지금 되거든요. 그때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게 2022년인데 그것도 아직 대체 입법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쨌든 국민 생활에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좀 있는 그런 것들이라 국회가 물론 이제 논란은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낙태 관련해서는 아마 국회의원들이 내가 좀 먼저 맡고 싶진 않다는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해야지 안 하고 이게 계속 미루면 어떡합니까? 낙태죄가 원래 2019년 4월 11일에 헌법 네. 불합치 결정이 났거든요. 예. 그래서 2020년에 이게 만들어졌어요. 모자보건법하고 2020년 11월에 형법하고 개정을 해가지고. 근데 네. 그게 왜 안 됐냐? 국회 통과를 못했어요. 본회의 통과를.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국회가 지금 민생입법 같은 거를 통과를 안 시켜주면서 서로 막 싸우잖아요. 네. 그 희생이 됐던 거예요, 말하자면. 아니 그 지금은 어쨌든 이제는 해야죠. 가수당 네. 있으니까 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법들이 꽤 많다.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국회가 일 좀 해라. 아마 이런 취지로 우리 최 부장님이 좀 갖고 오신 것 같고요. 또 뭐 있습니까? 아, 여러분 오늘 계기 일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월식 아니에요, 월식? 계기 월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몇 시냐면은 이 네. 시간만 정확하게 알려줄게요. 8시 4분, 저녁 8시 4분부터 9시 3분 24초까지 1시간 동안 하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비 오지 않아요?
아, 우리 찬물을 끼얹으세요.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여튼 그거 봐야 될 것 같은데. 구름만 안 가리면 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둡게 어떻게 붉은 달.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일식이 월식- 월식이 월- 어떻게 되냐고요? 월식이라는 거니까 달이 달이 이제 보름달 떴는데 그림자.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리면서 완전히 그냥 까매지진 않고 약간 불그스레하게 예, 이렇게 아마 가는 게 아마 그러니까 달이 월식이에요. 가려진다는 거잖아요. 달이 가려지는 거죠. 그러면은 하늘에 달이 안 떠 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지금? 떠 있는데 갑자기 1시간 정도 가려진다. 어두워지는데 네. 가려지는. 됐을까요? 요 정도면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네. 월식이 오늘 이따 저녁 8시다. 과학 과학을 프로그램 진행하시잖아요. 아, 그래요? 연기하기 잠깐 과학 났어요. 프로그램 진행이에요? 네, 과학 프로그램 진행하십니다. 우리 MC는 모르는 게 네,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학교 관련해서 뉴스가 제가 하나 자꾸 이제 있다고요. 학부모 뉴스를 자꾸 갖고 와서 좀 네. 송구한데 지금 입학 시즌이잖아요. 그리고 네. 새 학기 등교를 시작했잖아요. 학교에 첫날 가장 많이 전화 오는 내용이 우리 애 반을 바꿔달라는 내용이래요. 아이고야. 친한 친구가 하나도 없는데 반을 바꿔달라. 아니 새로운 애들이랑 같이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좀 쉽지 않다. 그래서 학교에 전화가 진짜 많이 온다. 어제 우리가 교육감 인터뷰를 하고서 제가 또 현장 조사를 많이 했는데 네. 진짜 민원 전화가 끝도 없답니다. 종류를 불문하고 수학여행을 보내놓고 나면 중고등학교에서도 그냥 점심 먹고 나면 바로 학교로 전화가 온대요. 아이들이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 전화가 오면 엄마가 바로 학교에다 밥을 이렇게밖에 못하냐라고 전화가 오고 방이 모르겠다. 너무 사람이 많다 그러면 바로 또 아이들이 엄마한테 얘기하면 바로 전화가 또 학교로 온대요. 와. 도대체 한 방에 몇 명을 집어넣는 거냐 이렇게. 대단하다. 근데 이제 새 학기에 모두가 쉽지 않은 시기이기는 한데요. 네. 그거는 별거 아니고요. 그 제 후배 대학 교수하는 애가 있는데 시험 보고 나면 대학생들인데 엄마들이 찾아와서 우리 애가 왜 C학점이냐, 아 성적. 우리 애가 왜 B학점이냐 이러면서 대학생인데? 항의를 해서 얼마 전에 어느 대학에서는 학부모가 항의하면 전부 다 F 처리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올 정도로 네네네. 건이 아니었나요? 네,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와서 많아요. 대학생인데 그 학점에 대해서 교수한테 항의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모든 학부모를 그렇게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네. 학기 초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진통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옛날에 자제하면 좋겠다. 대학 강의를 10년을 했어요. 음. 그때 제가 대학교를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성대, 뭐 경희대, 뭐 덕성여대, 광운대 막 많이 다녔는데 그때는 그런 거 진짜 하나도 없었었어요. 근데 그게 벌써 3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치 30년 정도 전의 일이지. 네네.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이. 일인 것 같아요. 네. 자, 하여튼 뭐 우리 학부모님들 진짜 자제분들을 위하신다면 학교로 전화하는 그런 행동은 아마 자제분들을 위한 일은 아닐 겁니다. 본인의 마음이 편할 수는 있지만 자제분들 위한 일은 아마도 아닐 거라고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남돼지집이 들어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왕구이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건 어떤 맛일까? 숯불 돼지갈비 맛이 나는데요. 저랑은 뭐 아주 친한 맛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말 평가좀 한번 해주신다면요. 원래 소고기만 좋아하세요? 돼지 저요? 아니요, 그건 돼지고기가 아니고 맛있는 돼지고기 거예요. 좋아하는데 어. 하남이랑 안 맞나? 왜요? 왜? 저랑은 잘 안 맞아요. 네. 맛들이 어떠신지 한번 쭉 우리 최 부장님 한번 아니, 드셔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이거 굽는 그 환경이 조금 저기 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맛있어요. 아 그래요? 아 다행입니다. 소스가 이게 딱 맞아요. 아유, 단짠 좋습니다. 소스입니다. 네. 단짠이 맛있는 것 같아요. 단짠이 맛있죠. 네. 돼지고기는 단짠입니다. 네, 단짠. 맛 업입니다. 네. 네, 단짠하면 사실 맛없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하남돼지집과 뉴포마켓이 준비한 프리미엄 시그니처 하남돼지집 양념 칼집 왕구이. 요게 총 한 10인분 정도가 됩니다. 네. 저세상 우와. 특가로 한 팩이 2인분 정도 되고요. 총 5팩이 가거든요. 네, 와우. 그래서 총 많이 10인분 오네. 정도 되는데 요게 29,900원. 되게 네, 1인분에 한 3,000원도 채 안 되는 거죠. 네, 3,000원 꼴. 네,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남돼지 여기 이제 또 구우실 때 약간 고추장 같은 거 하시면 또 매콤달콤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양념을 좀 따로 해서. 네, 드셔도 괜찮겠고요. 자, 하여튼 맛있는 돼지고기 많이 드시고 오늘은 요 정도 하고 지금 중동 상황이 매우 심각해갖고요. 예, 그 상황들 좀 짚어보고 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들 한번 짚어보는 시간 바로 이어지는 2부 경제 썰전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뵐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